2007년 8월 9일 중국 구이저우성에 살고 있던 다이청진은 아침 출근하기 전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아니, 막내 아들 다이태닌이 어제 오토바이 타고 나갔는데 아직까지도 집에 안 들어왔어. 혹시 니네 집에 있니?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다이청진은 느낌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 우리 집에도 안 왔을 뿐더러 우리 총 6형제들 중에 가장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있는 사람이 막내 다이태닌이었거든요. 다이태닌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효자인 애가 엄마한테 말 한마디 없이 외박을 했다?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런데 이때 다이청진은 어머니에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괜히 걱정만 하시니까. 아, 다이태닌 우리 집에 있다가 아침 일찍 나갔어요. 친구 집에 잠깐 들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다이청진은 나머지 4형제들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형들, 지금 막내 다이태닌이 연락이 안 돼. 본 사람 있어? 전화한 사람 있어? 그런데 다 본 적도 연락한 적도 없대. 순간적으로 느낌이 싸했던 거죠. 안 되겠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자. 그런데 이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처 다른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런데 그 피해자의 모습이 뭔가 우리 막내 동생 다이태닌과 비슷한 것 같아. 거기다 당시 다이태닌 직업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택시처럼 사람들 태우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망자 역시도 오토바이 운전사라네. 놀래서 5형제들 바로 달려갔습니다. 시신 확인 들어가는데 맞아. 5형제들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리고 바로 현장에 있던 경찰의 손을 잡고 제발 꼭 범인을 잡아서 내 동생의 한을 풀어달라고. 이런 형제들의 요청에 경찰 역시도 꼭 범인을 잡아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이 수사하면서 뭔가 단서가 나오거나 하면 제일 먼저 이 형제들에게 알려주겠다 라고까지 하게 되는데 웬걸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영 소식이 없어. 너무 답답하니까 6형제 중에 셋째인 다이청푸가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바로 사건 담당자와 만나요. 저희 동생 사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 사건 담당자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사건에도 절차가 있는 건데 우리한테 뭐 닥달하면 뭐가 나옵니까?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씩 수사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미치겠어요. 찾아와서 닥달하지 마요. 딱 이 말만 합니다. 수사 진전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해줘요. 와, 기가 찬 셋째 다이청푸는 이를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죠. 여러분, 담당 형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말을 안 해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행된 게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겠죠. 경찰은요,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 달라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해요. 하지만 아무런 목격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성한 소문만 돌아요. 다이태닌이 건드려선 안 될 여자를 건든 거다. 불륜 이런 걸 한 거지. 그걸 그 여자의 본 남편이 알고 열받아서 다이태닌을 죽여버린 거다. 혹은 다이태닌이 나쁜 사람들과 나쁜 짓을 했다. 그 사람들이 입막음을 하려고 다이태닌을 죽인 거다. 등등등. 한쪽에선 수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아무 말이 없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내 동생이 죽어버리면서 우리 80이 넘은 어머니 밥도 못 드시고 알아 누워버리시고 이유도 모른 채 죽어버린 우리 막내 동생 불쌍하고 가엾고 이 형제들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거야? 5형제는요 논의 끝에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실제로 이 5명이요 동시에 어머니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맹세를 했대요. 어머니, 우리가 막내 죽인 진범 꼭 잡을게요. 우리가 직접 잡을게. 셋째인 다이청푸가 평소에 탐정소설 이런 걸 좋아했대요. 많이 읽었어.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목격자 찾기. 이 형제들이 사건 근처 마을부터 다 탐문수사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 목격자가 나와요. 사건 현장 맞은편 산에서 소를 키우고 있었던 17살 소녀. 소녀 말로는 자기가 사건의 그날 소를 돌보고 있는데 산길 아래쪽 방향으로 두 사람이 탄 오토바이 한 대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쳐다봤는데 그 오토바이가 갑자기 끽 서더니 뒷좌석에 있던 젊은 남자가 갑자기 칼을 꺼내 앞에 앉아있는 오토바이 기사를 푹! 몇 번이나 칼에 찔린 기사 바로 땅에 쓰러졌고 움직이지 않았다고. 범인은 바로 그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다. 아니, 그럼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생깁니다. 그럼 이걸 왜 경찰에 얘기 안 한 거야? 이 소녀가 17살이었어요. 사건 이걸 보자마자 바로 자기 이모한테 가서 얘기를 했었대요. 큰일 났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이모가 가서 현장 발견, 신고한 거라는 겁니다. 이 소녀 얘기를 듣고요. 바로 형제는 물었어요. 그럼 그때 그놈 내 동생 오토바이 타고 앞쪽으로 직진해서 갔어? 아니면 바로 뒤를 돌아 뒤쪽으로 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갔어? 이때 소녀는요. 다시 뒤로 돌아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왜냐? 이 둘이 타고 온 길이요. 외부인이면 절대 알 수 없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다시 되돌아 돌아갔다. 외부인이면 굉장히 알기 힘든 복잡한 길인데 이 길을 알고 있다면 이 지역 길을 잘 아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소녀왈 범인이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 오토바이 내 동생 오토바이 아니야. 내 동생 오토바이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똑같은 오토바이가 한두 대입니까? 오토바이 판매점, 수리점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요 근래 오토바이 수리한다고 왔다거나 오토바이 중고인데 판다고 온 사람은 없는지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없대. 그러다 불현듯 5째인 다이청진 잊고 있었던 기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맞다. 사건 발생 몇 주 전에 막내가 나한테 오토바이 타이어 좀 교체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동생 오토바이 타이어 교체해줬었는데 내가 일반 오토바이 타이어 모양이 아닌 다른 걸로 바꿔줬었거든. 그렇다면 그 타이어 바퀴 모양을 가진 오토바이 이걸 찾기 위해 주변 집들을 다 뒤집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약 2주 뒤인 8월 26일 와 찾아내요. 내 동생 오토바이 타이어 바퀴와 똑같은 오토바이를 루펑런이라는 남자 찾았다. 바로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때 형제는요. 범인놈이 도망갈까봐 경찰까지 부릅니다. 대동하고 들어가요. 집 수색을 시작하는데 마당에서 문제의 오토바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피 묻은 옷과 피 묻은 칼이 떨어져 있네. DNA 감정 결과 그 칼에 묻어있는 피 내 동생 피네? 이거는 100%잖아요. 루펑런 이놈이 내 동생을 죽인 범인이구나. 이놈 잡았다. 체포하자. 그런데 웬걸? 집에 늙은 할머니만 있어. 루펑런의 어머니만 있는 거예요. 루펑런은 도망갔어. 이게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눈치채고 경찰에 잡은 것 같다. 출동해달라 전화했잖아요. 그 이후에 루펑런 집까지 오는 길이 너무 험해서 경찰이 도착하는데 2시간이나 걸린 거예요. 그 사이 논에서 일하고 있었던 루펑런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바로 도망간 거예요. 와, 이 5 형제들은요 기운이 싹 빠졌습니다. 이거 뭐야? 이 새끼 어떻게 찾아? 이 이후에 5 형제는요 역할을 나눕니다. 첫째 형과 둘째 형은요 나이가 60세 그리고 55세였어요. 이미 어느 정도 고령이라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다른 친척이나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마을 근처 등등 가까운 곳 위주로 수색을 해요. 그리고 셋째 45살이었던 다이청프 추리소설 이런 걸 좋아했잖아요. 어떻게 수사를 이어가야 할지 전체적인 라인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색까지 43살이었던 넷째 다이청원은 집에 남아 일을 하면서 형제들의 이런 추적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할 거야. 일도 못 하는데.
그 돈을 이 넷째가 다 대줍니다. 자금 지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형제들 중 제일 막내인 다섯째 41살 다이청지는 구이저우성 이외 지역 추적을 맡아요. 이렇게 역할을 나눈 형제들은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추리 아이디어가 많은 셋째 다이청프 바로 길을 터줍니다. 내년에 우리 올림픽이 열린단 말이야. 각 나라, 각 지역에서 다 모이다 보니 경찰이 그때 신분증 검사를 매우 엄격하게 할 거야. 루펑런이 도망가봤자 먹고 살아야 되니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일을 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한데 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지 신분증 꺼내면 바로 체포인데, 그렇다면 신분증 필요 없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들겠지. 신분증이 필요 없고 숨어있기도 딱 좋은 곳, 그런 곳은 외진 산속에 있는 광산이나 벽돌 공장 혹은 모래 공장 같은 곳이겠지. 이런 곳들부터 조사해보면 될 것 같아. 동시에 형제들은요, 경찰로부터 루펑런 원래 차량 강도였다. 강도죄로 8년형을 선고받고 나온 지 얼마 안 돼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였다. 라는 사실과 루펑런의 사진을 받게 됩니다. 이거 딱 들고 다섯 형제가 루펑런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하죠? 보통은 현실에 부딪혀서 이렇게까지 하기 힘든데. 형제들의 주요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였습니다. 가장 멀리 가야 할 때만 기차를 탔대요. 약 1년 동안 셋째 다이청프는 윈난성, 스촨성, 광시성, 산둥성 4개의 성을 다 돕니다. 다섯째인 다이청지는 중국 파년, 나융, 충칭, 비제, 진사 등등 이런 도시들이 있나봐요. 약 20개의 도시들을 다 돕니다. 각 도시들마다 있는 광산, 공장 등등을 돈 거예요. 이들은요, 광산이나 공장 같은 곳에 가요. 거기에 현장 관리 감독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 일자리 좀 있을까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몰래 직원 명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직원 명부에 루펑런이 없네? 그러면 임금이 낮아서 일만 너무 힘들고 못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광산 가구, 다른 공장 가구 뿐만 아닌 이들은요, 광산만 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광산 근처 식당들부터 모텔, 다른 공사장 다 돕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명씩 정보원 사람을 심어요. 루펑런 사진을 주면서 혹시 이 지역에 있다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보이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줘요. 이 사람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주면 내가 1만 위안 줄게요. 하나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형제가 진짜 대단한 게 범인 루펑러가 우리보다 어려. 그러니까 체력도 우리보다 더 좋겠죠. 경찰도 안 도와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놈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도망가네? 쫓아가야 되는데 체력이 안 돼. 그래서 눈앞에서 놓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고생을 또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셋째 다이청프 매일같이 고무신만 신고 오르막길에서 1시간 동안 달리기 연습을 했대요. 매일.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죠. 운동 결과 그는 30분 만에 5km를 달릴 수 있게 됐다고. 형제들은요,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추적을 이어갑니다. 와,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현실에 안 부딪혔겠습니까? 경제적인 압박 어마무시했겠죠. 실제 이 형제들은요, 어떻게든 아끼기 위해서 작은 식당 가서 먹어봤자 계란볶음밥만 먹고 가끔씩 버려져 있는 찐빵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잠은 오토바이 옆 땅에 비닐 우비 덮고 자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여름이나 봄에 가능하지 가을 겨울철에는 땅이 얼어가지고 얼마나 추워요. 밖에서 우비 덮고 어떻게 자? 그런데 어떻게 돈 아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형제들은요, 너무 추우니까 달리기를 했었대요. 길바닥에서 누워 자다가 너무 추워. 그러면 막 달리는 거예요. 진짜 가끔씩 한 시민들이 형제들 이야기 듣고 우리 집에서 자라고 초대해주면 그때 따뜻하게 자고. 솔직히 육체적인 고통은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 추적을 하면서 이 형제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경제적인 압박이 아닌 정신적인 압박이었대요. 지금 1년 넘게 모든 곳을 돌아다녔는데 못 찾고 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다들 지금 이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포기할까? 수십 번 생각했겠죠. 하지만 결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티고 버틴 결과 역시 하늘이 알아줬어요. 2008년 9월 17일 드디어 사건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정보원 한 명이 리우저우시의 한 벽돌 공장에서 루펑런을 본 것 같아요. 이 정보원은요, 기가 막히게 루펑런의 숙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이 소식을 들은 다이청프, 다른 형제들한테 모두 리우저우시로 오라고 연락해요. 5 형제들이 모두 모인 9월 22일 밤 바로 벽돌 공장으로 출발합니다. 벽돌 공장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23일 새벽. 이때 정보원의 도움으로 새벽 2시경에 이 5 형제들이 모두 살인마 루펑런의 기숙사에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해요. 와, 이 정보원 진짜 돈 많이 줘야겠죠. 이때 루펑런은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지는 아주 편해. 바로 이 5명이 덮쳐 체포까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이들이 경찰이 아니잖아요. 현장에 경찰 없었어요. 우리가 얘를 무사히 경찰서까지 데리고 가야 돼. 그래야 진짜 끝나는 거야. 차를 부르고 무사히 태우기까지 해요. 여러분, 저라면 루펑런 잡자마자 바로 그냥 뒤지게 때렸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진짜 내 막내 동생이 죽은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한 고생만 생각하면 확 그냥 하면서 때릴 것 같은데, 이때 형제들이요, 한 대도 안 때렸대요. 오히려 그냥 내 동생 왜 죽였냐고 그것만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때 루펑런 제가 그때 갓 출소한 상태였어요.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정가 있다고 다 나 무시하고 날 써주는 것도 없고 날 존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도 했지. 그날 아침부터 엄마랑 심하게 다퉜습니다. 또 죽고 싶더라고. 그런데 혼자 죽긴 너무 억울한 거야. 날 무시하는 놈도 죽이고 가야지. 원래는 당신네들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날 정말 무시하던 놈이 하나 있었거든. 그 새끼도 오토바이 운전하는 놈이었어. 그 놈을 죽이려고 한 건데 내가 착각하고 당신 동생을 죽여버린 거야.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 이 5 형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범인이 이 얘기를 하는데, 듣는 그 순간 이전처럼 그를 미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추적하면서는 왜 우리 동생을 죽인 건지 증오, 원한이 많았는데, 막상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루펑런 또한 참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전 안 불쌍한데. 형제들은요, 루펑런에게 살해 이유를 물어본 후 더 이상 그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대박인 게요, 구이저우성에 도착했어요. 그때도 바로 경찰서로 안 갑니다. 이 형제들 범인 끌고 어디로 제일 먼저 갔을까? 피해자인 막내 동생 다이테닌의 묘? 아니요. 이 형제들은요, 바로 다이테닌의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 여긴 네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다. 자, 여긴 네가 죽인 피해자 다이테닌의 아들이야. 범인의 진심 어린 사과 듣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범인의 얼굴 한번 보게 만든 거고요. 바로 뒤이어서 나이든 노모, 이 형제의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어머니가 막대기를 들고 저 새끼 죽여버린다고 막 이제 뛰어나오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엄마 안 된다고 다 말립니다. 그 후에 경찰서로 이 루펑런을 넘기게 되는데, 이때 경찰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왜 당신들이 잡아서 데리고 오냐고 막 뭐라고 했대요. 시민들은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 딱 거기까지만 가능하다. 범인을 잡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이에 형제들이 언제까지 그럼 기다리냐고
범인을 잡는 이 행동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빨리 범인이 잡혀야 내 동생 가족들도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떻게 내 동생도 다시 한번 장례도 치르고 할 거 아니냐고. 이 형제들의 이야기는요, 한 기자에 의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1년 넘게 범인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준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었냐고. 이 질문에 셋째 다이청프가 우린 가족이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적부터 우리 6형제 항상 단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1살이었던 우리 막내, 성격이 얼마나 착한지 절대 누군가에게 원한 맺을 성격이 아니었어요. 형들은 제 각각 살기 위해 마을을 떠났지만 제 동생은 혼자 마을에 남아 농사를 짓고 어머니를 돌봐왔습니다. 동생이 이유 없이 희생된 후에 우린 어머니 앞에서 맹세했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생을 살해한 범인 반드시 잡겠다고요. 저희가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살인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이에 또 기자가 물었어요. 만약 끝까지 살인범을 못 잡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 이에 그들은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는 한 중국을 샅샅이 뒤져보겠다고. 지가 안 나오고 배겨? 만약 우리 선에서 못 찾는다? 다음 세대에까지 추적을 맡기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1년 조금 넘어 범인을 잡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바로 재판으로 이어졌는데 이 사건이 너무 광범위하게 얽혀있고 영향도 되게 나쁘다고 해서 재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건의 초점이 이 오영재의 따뜻한 이야기로, 실제 이 사건은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옆에 영화,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상까지 받았대요. 정말 대단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